똑똑 솔깃한 라디오. 포키니 동화 끝장. 영혼의 소리 잼배. 지은이 홍종이. 첫 번째 이야기. 마른 번개 치는 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도 달이 둥그렇게 차올랐어요. 언덕 위 링케나무 가지가 둥그런 달에 얼기설기 얽혔어요. 갈라진 땅바닥처럼 달에 금이 간 것처럼 보였죠. 100살이 넘었을 거라는 링케나무도 이번 가뭄을 견디지 못했어요. 무성하던 나뭇잎들이 죄다 쏟아져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어요. 레테이파는 참았던 오줌을 누고 난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달이 깨져 조각조각 쏟아져 내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둥그런 달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던 새도 사라지고 스쳐 지나가던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달도 링케나무처럼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듯 했어요. 갑자기 북쪽 하늘이 번쩍거렸어요. 마른 번개였어요. 요즘 들어 밤이면 밤마다 마른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없는 마른 번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머리를 오싹오싹 죄었어요. 다행인 것은 이제껏 번개의 불화살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벌써 세 번째. 번개의 불화살이 땅에 내리꽂혔어요. 두 번째까지는 먼 곳이라 괜찮았죠. 세 번째가 무서웠어요. 내리치는 번개불 사이로 바윗돌이 튀어오르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하필 쿠막지 아저씨가 살고 있는 언덕 쪽이에요. 이파야. 띠루 할아버지가 허름한 움집 안에서 레테이파를 불렀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어요. 띠루 할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레테이파라는 네 글자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러다 올해 초에는 테이파라고 불렀고 이제는 이파라고 불러요. 그만큼 띠루 할아버지의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레테이파가 얼른 대답을 하고 쪼그려 앉았던 몸을 일으켰어요. 머릿속이 팽이처럼 핑그르르 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나 봐요. 레테이파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옆에 누워있던 늙은 염소 바무가 무디어진 뿔로 레테이파의 어깨를 조심스레 밀었어요. 레테이파는 그런 바무의 목에 팔을 감고 얼굴을 묻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무의 몸에서 염소 누린내가 난다 했지만 레테이파는 아니에요. 언제 맡아도 바무의 몸에서는 향기로운 젖냄새가 났어요. 고마워, 바무. 레테이파가 바무의 어깨를 짚고 일어섰어요. 바무의 두 눈이 그런 레테이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굴처럼 깊고 깊은 눈이었어요. 너도 힘들지? 레테이파가 바무에게 말했어요. 바무가 대답이라도 하듯 훅훅 콧김을 뿜었어요.
콧김에서는 마른 풀 냄새가 풍겼어요. 그리고 아주 뜨거웠고요. 오랜 가뭄으로 물기가 있는 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손끝만 스쳐도 바삭바삭 부서지는 풀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무의 유일한 먹이였어요. 어느새 바무도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뼈들이 가죽 위로 툭툭 붉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어둠이 찢어지듯 갈라지면서 주위가 밝아졌어요. 밝아짐은 하늘 한 곳으로 모아져 무시무시한 빗무리로 변했어요. 다시 마른 멍게가 치려나 봐요. 빗무리가 어느 순간 번개의 불화살로 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화살이 언덕 위 링케나무를 향해 거침없이 내리꽂혔어요. 번개의 불화살을 맞은 링케나무에 불이 확 붙었어요. 밝은 빛과 함께 잠시 흩어졌던 어둠이 다시 제자리를 잡자 불이 더 힘차게 타올랐어요. 레테이파는 너무 무서워 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레테이파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 링케나무에 붙은 불을 꺼주고 싶었어요. 언덕 위 링케나무는 레테이파의 쉼터이자 놀이터였어요. 아무리 햇살이 뜨거워도 나무 그늘에 들면 시원했어요. 바무를 묶어두는 곳도 링케나무였고요. 바무가 레테이파를 기다리는 곳도 링케나무였어요. 레테이파는 요즘 말라 죽어가는 링케나무를 살리기 위해 오줌이 마려우면 달려갔어요. 띠루 할아버지 몰래 물도 가져다 부어주었고요. 이런 곳에서 그만하면 오래 살았구나. 띠루 할아버지가 불붙은 링케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이만하면 오래 살았고, 너도 그만하면 오래 살았고. 띠루 할아버지가 바무의 뺨을 쓰다듬으며 혼잣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레테이파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띠루 할아버지가 말하는 오래 살았다는 말은 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바무도 늙어서 띠루 할아버지처럼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서워요. 레테이파는 정말 무서워 띠루 할아버지와 바무를 꼭 끌어안았어요. 레테이파가 살고 있는 곳은 마을에서 뚝 떨어진 곳이에요. 마을까지 가려면 빠른 걸음으로 1시간도 넘게 걸려요. 띠루 할아버지는 그 길을 매일같이 오고 갔어요. 마을 촌장의 농장일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지금 띠루 할아버지의 걸음이라면 가는 데에만 4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마을로 내려가 농장에서 일을 할게요. 레테이파가 말했어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돼요. 우갈리를 만들 옥수수 가루가 이미 동이 나 버렸어요. 아끼고 아낀다고 멀겋게 죽을 쏘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남은 것이라고는 찌글거리는 양파 2알과 말린 망고 몇 줌이었어요. 언덕 너머 쿠막지한테 가보거라. 감자를 좀 나눠준다고 했다. 띠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쿠막지 아저씨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이웃이에요. 쿠막지 아저씨는 도시로 떠났다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어요.
낡은 피키피키에 감자와 옥수수 씨앗을 한 자루씩 싣고 왔죠. 언덕을 읽어 농장을 한다고 했지만 쿠막지 아저씨는 무척 게을렀어요. 여태까지 가지고 온 감자와 옥수수만 열심히 파먹고 있었어요. 야가 빠진 생쥐처럼요. 그 사이 활활 타오르던 링크나무의 불이 소리 없이 꺼졌어요. 그러자 달이 다시 둥그렇게 떠올랐어요. 달에 얽혀 있었던 링크나무의 가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김승옥의 염소는 힘이 세다 들려드립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때때로 홍수의 꿈을 꾼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홍수의 꿈을 꾸었다. 황토빛 강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거품을 일으키고 무서운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강변에 있는 마을의 폐허 위에 서 있었다. 간밤의 폭우 때문에 집들은 더러운 판잣더미가 되어 있었고 강물이 흐르며 내는 소리, 그 무섭고 한순간도 휴지가 없는 쭉 이어서 들리는,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처음엔 그 소리가 끝날 때를 기다리지만 차츰 그 소리가 음악이나 사람의 울음소리와는 달라서 결코 언젠가 끝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자 그것이 생명과 의지를 가진 괴물처럼 생각되어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러한 강물 소리가 울려서인지 그 비에 젖어 시커멓게 된 판잣더미는 덜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로부터 도망치려고 몸을 돌렸다. 그때 판잣더미 속에서 매 하는 염소의 울음소리가 약하게 들려왔다. 나는 판잣더미를 헤쳤다. 하얀 털을 가진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 속에 있었다. 나는 그놈을 가슴에 안았다. 새끼 염소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엔 내 귀에 들리지 않던 무서운 강물 소리가 내가 그놈을 가슴에 안고 어디서 이놈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동안에 다시 나를 휩쓸고 갈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새끼 염소를 안은 채 도망쳤다. 그 무서운 강물 소리,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소리의 메아리라고나 하는 편이 좋을 만큼 귀신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웅웅거림이 끝없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내 가슴에 안긴 새끼 염소는 나의 다른 박질을 독려하듯이 쉼 없이 그 곱게 떨리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나는 잠이 깨었고 눈을 떴다. 그것은 내가 우리 집의 염소를 처음 얻던 때에 바로 그 사정인 꿈이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는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때때로 홍수의 꿈을 꾼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홍수의 꿈을 꾸었다. 꿈이 깼을 때 나는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앉았다. 무서운 강물의 웅웅거림과 염소의 슬프고 끊임없는 울음소리는 꿈이 깨었음에도 여전히 내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 내 할머니는 조금 귀머거리다. 그래서 할머니는 산골에서 살아도 무방하고 자동차들과 전차들이 잇따라 달리는 도시의 한길가에 살아도 별로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내 어머니와 누나는 눈도 맑고 귀도 밝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아,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갔으면 저 찻소리들 때문에 난 죽고 말 거야. 그러면 나도 그래 엄마 하고 누나가 말한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를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곳으로서 깨끗하고 조용한 곳은 우리 학급 반장네 집의 변소뿐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누나를 남의 집 변소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 나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우리 집 앞 한길가에서 수레나 오토바이 트럭이 살림살이를 잔뜩 싣고 달리는 것을 자주 본다. 내가 알고 있는 이사는 그것이다. 살림살이를 실은 차들이 유난히 많이 지나다니는 날엔 할머니는 오늘이 손이 없는 날인 모양이군 하시곤 한다. 저 차들은 멀리 가? 하고 내가 할머니에게 소리쳐서 묻는다. 아니, 라고 할머니는 거리에서 곧장 집안으로 날아오는 먼지들 때문에 항상 쉬어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신다. 기껏해야 서울 시내겠지. 내 귀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 강물 소리가 집 바로 밖의 거리를 자동차들이 달리며 내는 소리의 혼합체인 것이 점점 뚜렷해졌다. 나는 집 밖의 거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여러 소리들이 범벅이 되어 마치 범람하는 강물 소리 같은 그 소리 속에서 버스가 내는 소리와 택시가 내는 소리와 트럭이 내는 소리와 전차가 내는 소리를 나는 차츰 구별해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고도 여전히 내 귀에는 한 가지 이상한 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염소의 슬픈 울음소리였다. 우리 집 뒷곁에서 나야 할 소리가 거리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집 염소 소리지? 병들어 쭉 누워 계신 어머니가 근심스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자리에서 빠르게 일어나서 이른 아침인 밖으로 뛰어나갔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는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염소가 죽는 순간까지도 힘이 세었던 것을 보았다. 우리 집의 오른편으로는 시멘트 벽돌로 지은 좀 길다는 느낌을 주는 단층집이 있다. 그 건물의 한 길로 향하고 있는 면은 더러운 유리가 끼어 있는 미닫이 문과 커다란 간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긴 건물이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간판도 각각 다른 내용으로서 세 개이다. 그중 한 개는 초록색의 길고 굵은 구렁이가 숲속을 헤치며 달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 간판이 달린 집에서는 미닫이 문 밖의 인도에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화로를 내어놓고
그 위에 항상 김이 새어오르는 약단지를 올려놓고 있다. 그 화로는 겉은 쇠로 되어 있고 안은 황토를 두껍게 발라서 만든 크고 높은 것으로서 그 안에는 수많은 뱀들이 저주하기 위해서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연탄불에 작고 파란 불꽃이 수없이 있다. 그 불꽃 위에 올려진 약단지 속에는 진짜 뱀들이 담겨져 있고 끓는 물이 그 뱀들의 형체를 풀어헤치며 뱀 속에 있던 가지가지의 맛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다. 새파란 불꽃과 끓는 물과 그 속에서 요동치다가 점점 형체가 녹아버리는 뱀떼와 그래서 내게는 그 화로 전체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었고 그래서 그 화로의 무게는 나로서는 짐작도 안 되는 것이었다.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하얀 페인트 칠을 해버린 유리창에 붉은 글씨로 생사탕이라고 써놓은 그 집에서 지옥 바로 그것인 그 화로를 유리창의 안, 집안에 두지 않고 유리창 밖, 행인들이 오고 가는 한길에 내어놓고 있는 이유도 내게는 연탄가스 때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고 오직 그 화로, 지옥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인 것만 같다. 오늘 아침 그 화로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는 곳에 굴러 넘어져 있었고 빨갛게 단 연탄은 산산조각이 되어 길 위에 흩어져 있었고 약단지는 금이 가서 김이 나는 물이 그 금 사이로 새어나와 길바닥 위에 뱀처럼 기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생사탕집의 뚱뚱보 영감이 한 손으로는 우리 염소의 목꼬리를 쥐고 기다란 나무 토막을 쥔 다른 손으로는 염소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다. 염소는 약하게 울고 있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라 이젠 죽어가는 신음이었다. 우리 염소예요. 왜 때려요? 하고 나는 길에 굴러 넘어진 지옥의 주인인 그 영감의 팔에 매달리며 소리쳤다. 분노 때문에 나는 울먹거렸다. 나는 다시 집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끌고 나왔다. 염라대왕과 만나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우리 할머니라면 가능했다. 할머니는 비로소 사태를 아셨다. 우리 할머니는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염라대왕에게 달려들었다. 염라대왕이 염소를 때리던 매질을 멈추고 할머니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가 쥐고 있던 목꼬리에서 손을 떼자 염소는 맥없이 쓰러졌다. 나는 염소를 부둥켜 안았다. 할머니와 염라대왕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요 할미야,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지 않고 왜 풀어놨느냔 말이야. 약단지 값하고 벤값을 물어내란 말이야. 저놈의 염소 한 번만 더 밖에 나왔다간 봐라. 아주 죽여버릴 테니. 그러나 염소는 우리 식구들 모르게 고삐를 말뚝에서 슬쩍 떼어내고 우리 집 뒷곁 변소와 헛간이 붙은 판잣집 속에 있는 자기의 우리로부터 거리로 뛰어나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하고 말았다. 벌써 숨이 넘어가 버렸던 것이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는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머리털이 하얗고 입속에는 어금니 3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귀머거리 할머니는 목소리를 제외하면 힘이 세지 않았다. 목소리는 아무리 커도 힘이 될 수 없으니까 할머니는 완전히 힘이 세지 않았다. 달포 전까지는 종로거리를 오락가락하며 꽃장수를 하다가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던 날부터 쭉 끙끙 앓으며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있는 어머니도 힘이 세지 않았고, 그리고 누나, 이젠 어머니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수레에 꽃을 실어가지고 온 꽃 도매상에게서 꽃을 받으러 청계로로 갔다가 바구니에 2서너 종류의 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지어 먹고
다시 꽃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종로에 어머니가 나가 앉아있던 빌딩의 벽 밑, 빌딩과 빌딩 사이에 골목 속으로 가는 누나도 17살이면 힘도 좀 쓰게 됐는데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만 없다면 힘이 세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17살이 힘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모르니까 누나도 완전히 힘이 세지 않았고, 그리고 여름철에 폭풍이 부는 밤이면 우리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고 싶다는 듯이 쿵쾅 소리를 내며 날뛰는 우리 집의 양철 지붕도 힘이 세지 않았고, 집 앞 한 길에 교회의 도로 포장 공사장으로 가는 불도저가 지나갈 때면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 집에 썩어가는 판자 담과 판자로 된 쪽대문도 힘이 세지 않았고, 염소가 그럴 생각만 있었으면 간단히 고삐를 떼고 거리로 도망칠 수 있었던 말뚝도 힘이 세지 않았고, 미닫이를 사이에 둔 우리 집의 방 2개도 아무리 밝은 날에도 저녁 때처럼 어두컴컴하기만 해서 힘이 세지 않았고, 좁은 마당도 그것이 좁아서 힘이 세지 않았고, 아니 우리 집 전체가 그것이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나는 벽돌 건물들 틈에 끼어 있기 때문에 힘이 세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나도 12살짜리의 힘없고 키 작은 아유 우리 예쁜 고추야 일 뿐이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오늘 아침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센 것은 모두 우리 집에 밖에 있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저씨는 힘이 세었다. 할머니가 나에게 아저씨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아저씨는 키는 작지만 턱과 볼에 수염이 많고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얘기할 때는 조그만 눈으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얘기한다. 나는 상대방을 흘겨보면서 얘기하는 아저씨의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동무들과 얘기할 때는 상대방을 흘겨본다. 언젠가 나보다 힘이 센 아이가 진짜로 나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얘, 넌 왜 날 째려보지? 아냐. 하고 나는 말했다. 째려보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애를 흘겨보지 않고 시선을 밑으로 떨구어 버렸다. 그때 나는 서투르게도 아저씨 흉내를 낸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염소가 죽었다. 염소를 파묻어 달란 말이지. 알았어. 하고 아저씨는 이부자리 속에 누운 채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이따 가겠다고 할머니한테 말해. 제기랄 파묻다니 미련하게. 아저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운 채 혀를 쯧쯧 찼다. 얘,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련? 하고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집에서 파는 돼지기름 냄새나는 국수를 나는 싫어했다. 그것은 정말 비위에 거슬리는 냄새였다. 지게꾼들은 그러나 그 냄새에 역겨운 국수를 맛있게 먹곤 했다. 지게꾼들은 힘이 세다. 아마 그 돼지기름 냄새가 나는 국수를 먹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 냄새가 싫다. 나는 고깃기름 냄새가 나는 거리를 지날 때면 항상 뜀박질을 했다. 나는 많은 거리를 뜀박질로 지나가야 한다. 서울엔 고깃기름 냄새가 나는 거리가 너무나 많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고깃기름에 대한 혐오감 속에는 그것에 대한 부러움도 섞여 있다. 고깃기름을 먹을 수 있으면 힘이 세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늘 내 머릿속 한 구석에 있기 때문이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러나 염소는 며칠 전에 죽었다. 이제 우리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센 것은 모두 우리 집에 밖에 있다. 아저씨는 우리 집에 밖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아저씨는 힘이 세다.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아저씨는 말했다. 미련하게 염소를 왜 파묻어요? 그걸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꽃 파는 것보담야 훨씬 나을걸요. 할머니도 병을 앓고 누워 계신 어머니도 아저씨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거리셨다. 나는 어쩐지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것이 조마조마했다. 고개를 끄덕거려서는 안 될 것처럼 문득 생각되었지만 아저씨의 의견이 눈에 보이는 일과 물건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땐 명절날처럼 신나기만 하였다. 마당가 장독대 곁에 큰 가마솥이 놓여졌다. 우리 집에 죽어버린 힘센 염소가 털이 벗겨지고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서 그 가마솥 속에 들어가 앉았다. 부엌에 뚝배기가 많아졌고 누나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돋을 만큼 뚝배기 속에서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는 길 건너편에 있는 내과 병원에 학고방 같은 입원실로 옮겨가셔서 그 입원실에 우리 집 쪽으로 향한 벽만 바라보며 누워 계신다. 할머니는 이따금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뭐요? 뭐라고요? 난 귀가 잘 안 들린다우. 뭐? 외상으로 하겠다고? 안 돼요, 안 돼. 자기 몸 좋아지라고 고깃국 먹고서 외상으로 하자니 말이 되나? 나는 때때로 힘없이 썩어가는 우리 집의 판자담과 판자로 된 쪽 때문에 정력 보강 염소탕이라는 광고지를 새로 써서 갖다 붙이곤 한다. 염소 고깃국에서는 돼지 기름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매일 한 번씩 식구들 몰래 뒷곁에 있는 변소에 가서 토했다. 그리고 그 고약한 냄새는 점점 더 부풀어서 마당을 채우고 마루를 채워버리고 두 방을 채워버리고 심지어 뒷곁에 이젠 비어있는 염소우리도 채워버렸다. 벽에서도 그 냄새가 났고 이불에서도 그 냄새가 났고 누나의 옷에서도 할머니의 머리털에서도 났고 밤늦게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난 후 할머니와 누나와 내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차례차례로 셈해보는 돈에서도 그 냄새가 났다. 아유, 기름 냄새 하며 내과 병원의 여드름 많은 간호원은 내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병원 안에 들어서면 손바닥으로 코를 막았고 고깃기름 냄새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어머니도 그 하얗고 가죽만 남은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냄새는 이젠 나조차도 휩싸버렸다. 이제 나는 그 냄새가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